특히나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무상감이라는 감정 그리고 관조적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에 집어 넣으셔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9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디 갔어? 여기서 tun도적이잖아. 언젠가 뭘로 그냥 할까? 그냥 봅시다. 자, 낙화. 자, 옛날부터 어떤 뉘앙스들, 이 현대시에서 어떤 이미지들이 조금 있어요? 이 자연 현상.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혹은 어떤 인간사에 대응하는 이런 결들이 있잖아요. 이 조시우의 낙화가 아니라 또 다른 이 낙화가 있단 말이에요. 꽃이 지면 그 꽃이 진 자리에는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붙어 있으면 열매가 생겨 못 생겨? 못 생긴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 떠나가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별을 해서 너무나 슬프지만 그 이별은 그 다음 나의 혹은 너의 뭐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 단계 next level 성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별을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이별이 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숙으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성숙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게 이 또 다른 낙화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조지훈의 낙화 같은 경우는요 되게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조금 있어. 몇 가지가 좀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이 작품 선들이. 여기서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하나가 초반부는요 처음에 성경 후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제 뒤쪽입니다. 근데 이 성경 부분 있죠? 이 성경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관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는 거야? 자신의 감정을 열정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서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조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정이 나오는데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허망함을 느낍니다. 아, 나의 삶도 혹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나의 삶도 비슷하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서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무상감이라는 감정들이 나옵니다. 허무함이라는 감정인 거죠. 아, 참 인생 더럽다. 참 부질없다. 이런 식의 결들인데 우리 제막내가 누이가 죽었을 때 느끼는 감정 혹은 고려 시대가 망했을 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그 대단했던 고려가 있던 자리에 이제 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느끼는 무상감. 황진이 무덤 앞에서 그 예뻤던 그 유명했던 황진이가 지금 뭐예요? 백골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감정선들이 전부 다 무상감이라는 감정선이었는데 현대시에서 무상감이라는 감정이 참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 들어가 보죠. 길라잡이부터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떨어지는 꽃잎을 관찰하며 사라지는 것의 아름다움과 거기서 느끼는 서글픔과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밤에서 아침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한편 색채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 풍경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화자는 세상을 피해 운둔자적 삶을 살아가며 꽃이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화자가 바라보는 낙화는 화자로 하여금 삶의 무상감과 비애,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상간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와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여 낙하의 풍경과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니까 여기서 나왔던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 천천히 보도록 하죠. 낙화.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게. 지금 나는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꽃이 지는 걸 보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등장합니까? 하강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떨어진다라는, 진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근데 바람을 탓하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기반으로 하고 있죠?
설의법을 기반으로 바람을 탓한다 안 탄다,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요? 바람을 탓하고 있다.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주변 밖에 이 구슬로 만든 커튼 같은 거 있죠. 주변 밖에 성긴 별이 해서 보니까 띄엄띄엄한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자 사라진다라는 표현이고요. 원래 밖에 지금 시간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뭐였는데? 밤이었는데 점점 별이 사라진다는 건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죠? 새벽으로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시간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별이 없어진다는 거를 통해서 별을 통해서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거 역시도 나쁘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그러면서 이제 소재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귀촉도라는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귀촉도 우리 저번에 어디서 배웠습니까? 덴더머미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뭐의 상징이야? 한의 상징이야. 청나라에 돌아가고 싶어요. 님을 보고 싶어요. 그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의 이미지, 즉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각적 심상을 만드는 이미지인 거예요. 어떤 분위기? 애상적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필 왜 귀촉도였을까?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자, 먼 보시죠. 이게 먼 산이 아니라 왜 먼 산이라고 했을까? 두 글자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먼 산이 이렇게 안정적인 운율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먼 시적 허용.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먼 산이 다가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이 마치 뭐야? 그러니까 원래 어두웠는데 이게 밝아지면서 산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점점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산을 반짝하고 있지만 얘를 뭘 베이스로 하고 있다? 활유법, 의인법을 베이스로 날이 밝아오는 모습을 산이 마치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시각적 심상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잘 읽으세요. 촛불을 꺼야 하리. 이게 의문형이 아니야. 나가 생략됐어. 그러니까 생략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옛날에 좀 예스러운 말이에요. 촛불을 꺼야 하리라. 꽃이 지는데 라는 뉘앙스로 읽으시는 게 조금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예요. 촛불을 꺼야 할 거야. 꽃이 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꽃이 지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겠다? 불을 끄겠다.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이 꽃이 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것을 내가 더 잘 느끼기 위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 구조를 치환해야 되기 때문에 도치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도치법. 내신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왜 촛불을 끌까? 이 촛불은 뭐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물이 아니야.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적 속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 인위적인 불을 끄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의지적 보는 거고 꽃이 그린 그림자 뜰에 어리여서 그래서 내가 불을 껐어.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 이 옛날 집들은 약간 어때요? 요즘 문이야 저렇지만 옛날에는 창호지였죠. 이런 설명할 때 때마다 요즘 좀 무서워. 창호지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렇게 돼 있고 문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하얀 함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이 비쳐요. 밖이. 그래서 우리 맨날 첫날밤 우리 남녀 첫날밤에 항상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구멍 뚫어놓은 다음에 보는 그 문이란 말이에요. 얘가 흰색이야. 흰 창호지. 그럼 밖에 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어요? 이런 식으로 비쳐서 보이겠다는 거죠. 이런 뉘앙스가. 그러니까 불을 끄니까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꽃 지는 그림자가
뜰의 어리요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요 색은 뭐예요? 흰색이죠. 하얀. 하지만 뒤에 떨어져 있는 이 꽃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색채 대비가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요 이야기가. 뭘 보고 있어요? 그냥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얀 창호지에 붉은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쁘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하이안도 이제 시적 허용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여기서부터가 화자의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후정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묻혀서 사는 이의,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화자의 상황이 등장해요. 즉 외부에서 내부로 넘어가는 부분인 거죠. 화자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묻혀서 살고 있어요. 단절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의 고운 마음을, 화자는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운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을, 그죠?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자, 그래서 감정선이 바뀌잖아요. 화자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저어하는 마음을 왜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뭐 할까봐? 남들에게 들킬까요? 그게 뭐예요? 두렵고 무섭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뒤쪽 감정선이랑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어하다, 그 다음 뭐 귀촉도, 그죠? 그 다음에 꺼야 하기, 쓰러지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 그 다음에 지기로 손이, 이런 것들을 요즘 써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스런 어휘를 사용하였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스런 어휘 역시도 이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다 특징 성들이죠, 전부 다. 꽃이 지는 아침은, 그래서 이제 새벽에서 이제 뭐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침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건 너무 괜찮고요. 꽃이 지는 아침은, 자, 감정선 정리되죠. 내가 이것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이 저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선이 뭐예요? 슬프다고 만들어집니다. 슬프다. 울고 싶어라. 그래서 마무리가 애상감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이 감정을 뭐라고 하게? 이때 이 감정을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무상감이라고 느끼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이 지는 것이 나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이게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떨어지면 어때요? 그냥 끝이에요. 나도 이렇게 나의 뭐 고결한 마음이든 나의 그런 긍정적인 그런 감정선이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지만 이거 나도 뭐예요? 죽어버리면 끝이야. 근데 이 마음을 누구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 밖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겉봐 너도 똑같잖아. 이거 부질없는데 그거 지켜서 뭐해? 막 이런 식의 마음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뭐야? 보여주기가 참 무섭다. 그리고 이런 감정선들이 다 뭐다? 참 부질없구나. 어차피 져버리면 끝인데 라는 감정선이 바로 무상감이라는 감정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관조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관조야. 전체적으로. 하지만 마지막은 분명히 관조라기보다는 감정선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충분히 관조는 괜찮은 이야기고요. 특히나 선경 부분은 거의 100% 관조입니다. 거의 100%. 감정선이 이제 잘 드러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래 전개 방식 보시면은 시간의 흐름 보이시죠? 그래서 뜰에서 밤에서 새벽, 방 안에서 낙하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마지막 후정에서 화자의 마음으로 넘어가는 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미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선의 이동, 선경, 후정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공간의 이동했다라기보다는 방 안에서 창문 밖을 보다가, 그죠? 그 다음에 방 안에 문을 보다가, 그 다음에
내 감정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시선의 이동인 거고요. 공간의 이동은 사실 조금 안 맞아요. 공간의 이동은 좋지 않다. 어려운 시입니다. 하지만 통째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13페이지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보죠. 13페이지에 특징만 좀 체크해보고 갑시다. 이거 하나 놓쳤군요. 그리고 이 시 같은 경우는 다 몇 행이에요? 전부 다 몇 행입니까? 1행, 2행. 그러니까 모든 년이 2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도적 행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율감 만들어지고요. 구조적 안정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관조적인 표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단정되어 있는 좀 이렇게 단정한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징 정리만 좀 체크하고 갑시다. 시간의 흐름과 시선의 이동, 선경, 후정 전부 다 수능에서 언급됐던 문학적 개념어들이요. 체크해 주시고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 즉 관조적인 어조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을 이행, 동그라미 치시죠. 사음보로 구성하여 형태적 안정감과 균형감을 구축하고 있고요. 사음보는 여러분들 내신할 때 좀 많이 쓸 겁니다. 시각적 심상과 흰색의 붉은색의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꽃의 붉은색, 창호지의 흰색 이미지였죠. 시적 허용, 그래서 먼, 하이안, 서리법, 바람을 탓하랴, 화류법, 먼 산이 다가오다. 어순의 도치, 촛불을 꺼려하리 꽃이 지는데 예스러운 어휘를 사용하면 애상적, 전통적 이미지가 조금 더 강조된다. 그리고 그 아래 뭐 정도 써주시면 됩니까? 객관적 상관물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낙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무상감이라는 감정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감정 유발의 매개체로서 객관적 상관물 낙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낙화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려운 시예요. 그래서 14페이지 보시면서 더 정돈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무상감이라는 걸 좀 납득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까지 보시죠. 플라타너스. 이거는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되게 근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6월, 9월 수능에 나오지는 힘들어요. 하지만 알아는 두실 필요가 있겠고 예전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이 문제가 좀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 조금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역시도 이제 얘는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이 자연물과의 그런 소통, 자연물 간의 일체감을 바라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갈라잡이 읽어볼까요? 플라타너스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말을 건네며 플라타너스의 인생을 동반자로 삼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화자는 플라타너스를 꿈을 가진 존재, 넉넉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덕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으며 외로운 삶을 함께해줄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죠. 화자는 이러한 플라타너스의 교감과 합의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깨닫고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까지 인생의 플라타너스의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이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다양한 썰들이 좀 있지만 이 김현승이라는 아저씨가 나무 아래에서 시를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상이 막히잖아. 그럼 그 나무 아래 가가지고 그늘 아래서 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앞에 있는 이 나무가 어떤 입장이겠는 거지. 시를 쓰는 사람한테서는 되게 동반자 같은 입장이라는 거야.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애초에 이제 나무의 속성을 봤을 때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첫 번째가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물을 흡수하면서 거대하게 자라는 그 이미지가 생명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도 가지고 있어요? 그늘도 가지고 있어요. 얼굴에 그늘이 지었다. 이건 부정이잖아.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여자의 훌륭한 그늘이 되어주었다. 이건 뭐예요? 울타리. 보호의 느낌이 조금 세단 말이에요. 그 나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벌레들, 새들, 전부 다 쉬어가는 쉼터의 이미지다. 생명력, 그 벌레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시를 썼을 때 충분히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사물로서의 존재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며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있다. 자, 포인트.
애초에 여러분들 말을 건네는 순간 얘는 뭐예요? 말을 건네는 순간 얘는 의인법이에요. 그냥 너라고 하고요. 플라타너스라고 말을 건네는 순간 얘는 의인법이에요. 그래서 앞에처럼 화류, 의인을 썼다는 점은 조금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산이 다가온다 역시도 같은 결이니까. 그리고 플라타너스 이렇게 말을 부른 이름을 부르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돈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신적으로는 돈호법이라고 쓰겠지만 우리 수능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자 설정이 되겠고요. 성자 설정.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그래서 속성 뭐 보시면 됩니까? 파란 보시면서 시적 허용과 뭐도 같이 챙길 수가 있어요? 색채감까지도 우리가 같이 챙길 수가 있고요. 동시에 시각적 심상 역시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지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 뭐의 속성이에요? 얘네들이 플라토너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봐봐. 이거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게? 의인법, 돈호법, 청자 설정을 할 수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게? 이게 친근감과 거리감 감소예요. 나는 얘와 친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그 얘네들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게? 시적 허용하고 우율감. 그 다음에 색채감과 시각적 신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플라토너스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 요소들. 아직은 모르지. 아직은 모르지만 봐봐. 너는 꿈을 아느냐? 라고 물었잖아. 그럼 얘의 대답은 뭐야? 꿈이 있어겠지. 근데 꿈이 있어 대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머리가 푸른색으로 젖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대답인 거지.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푸른색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게 만약에 부정이었으면 무슨 색 썼을까? 검정색 막 이런 거 썼겠지. 근데 여기서 푸른색이라고 썼다는 건 긍정적인 이상적 꿈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 사람은 플라토너스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됐죠? 가끔 내신에서 젖어있다를 촉각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알아만 두시고 시각으로만 충분합니다. 시각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알려는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내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푸른색에 젖어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게? 시각을 촉각화해. 이거 언급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굳이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거라고 할 필요 없어. 선생님이 얘기만 해주시면 맞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른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이게 사모할 줄을 모른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인간처럼 사랑해 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것 뿐이지 이 사람 역시도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나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른다. 플라토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다. 하면서 얘는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늘, 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려, 안전, 이런 속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넉넉한 사랑, 똑같은 말이죠. 사랑. 봐봐, 말하지 않지만 뭘 갖고 있는 거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말뿐인 인간과는 대조적인 존재인 거죠. 다음, 먼 길을 올 때, 홀로 되어 외로울 때, 플라토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자, 시점 보세요. 얻다예요, 얻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 이 플라토너스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플라토너스는 나의 무슨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야? 동반자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야. 시가 막히거나 삶이 힘들 때 나는 이 나무 뒤에 와서 위로를 받았다. 이런 감정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뭐가 됐어요? 현재가 됐죠.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여러분들 이 나무의 뿌리라는 존재는 뭐예요? 이게 뿌리라는 존재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나무의 본질적인 존재부터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에 보고 싶은데 나도 영혼을 불어넣고 싶지만 플라토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이제 느낌표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영탄자어죠. 영탄법. 이 영탄자어를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으면 뭐냐면 나의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너와 함께하고 싶지만 너와 하나가 되고 싶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이런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날, 어느 날, 시점 언제예요? 미래입니다. 시점 잘 봐. 과거, 현재, 미래로 넘어가고 있어요.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는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나로이 있느냐? 너 서리법 아니야?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의도는 뭘까? 내가 네가 묻히는 그곳에 같이 가겠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검은색 있죠? 이거 밑줄 쳐놓은 다음에 죽음이에요. 근데 이거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야. 왜? 안식처의 공간이거든. 검은색이네요? 죽음이네요? 그래서 부정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봐봐. 내가 묻히고 싶은 공간이야. 그리고 수식어가 어때? 너를 맞아주려. 그러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겠죠. 그래서 안식의 공간으로서 물어보고 싶고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이상이죠. 나를 사랑하는 창과 공간 연결이죠. 열린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소망은 뭐다? 같은 미래에도 지금과 과거가 그랬듯이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동반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 검은 흙이 있는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이상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곳일 것이야 라고 하면서 소망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보여주면서 미래에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걸 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의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 그리고 이제 한계를 느끼고 포기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다 걸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플라타너스는 뭘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상적 요소 혹은 절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이 플라타너스가. 근데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는 거거든요. 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시어를 썼을까? 창을 사용하였다. 근데 애들이 이거 많이 틀려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뭐예요? 긍정이고요. 이것도 사실 뭐예요?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 틀린 이유는 뭘까요? 이 창은 뭘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창은 뭐예요? 긍정은 맞지만 얘는 뭐예요? 통로의 뉘앙스라는 걸 여러분들 납득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이 현실에서 이상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통로예요. 그래서 얘가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가치와 이상적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나왔던 게 이 문제예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야 이런 부분들이. 왜? 문학의 객관, 이 비문학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부분들인 거거든. 결과냐? 그런 뉘앙스. 내가 창이 되고 싶은 거야? 아니잖아. 주제의 의식을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만 읽어보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19페이지. 19페이지. 특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청자를 설정하고 있다. 의인법도 같이 세트로 오겠네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친화적 그리고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찬도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네요.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파란색 나왔었죠. 매연마다 대상을 부여름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전부 다 괜찮은 이야기겠죠. 됐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오긴 쉽지 않다. 그럼 최근에 나와서 하지만 낙화는 여러분들 진짜 나올만해요.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납득을 하고 계시면 무상감
관족 이런 것들만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게 납득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제 슬쩍 풀어볼까요? 시간이 없어. 미안해. 21페이지로 가봅시다. 21페이지 서투른 도적 보세요. 제가 혹시 못 풀면 집에 가서 풀어보셔야 돼요. 21페이지. 이것도 내신 범위가 있는 분이 계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도 그냥 듣고 끝내. 제발 여기 와서 듣고 내용 기억하고 하면 끝나는 작품들이 몇 개 있거든요.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작품들이 다 빌드업이에요. 전부 다 이번 6월 달에 좀 한두 개 정도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하는 진도 라인 중에서 좀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재수생들이면 벌써 수특이 끝나요. 이 5월이 끝나면 원래 수특이 끝나야 그게 커리가 맞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내가 싸우는 거야. 근데 니들은 그럴 수 없었잖아. 여러 가지가 많았었잖아. 그래서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하는 건데. 자, 작품 서투른 도적입니다. 선생님 나올만 한가요? 조금 그래요. 왜? 하이라이트 부분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작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 좀 중요하겠죠. 도적이긴 도적인데 되게 서툴러요. 자,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될 거고, 자, 배경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인간 소외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어떠한 이유로 피폐한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인간 소외, 이 인간이 소외가 돼요. 그럼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작가, 서술자들은 대부분 어떤 포지션에 있어요? 대부분 지식인의 포지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1학년 때 배웠었던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 그때의 지식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것도 이제 한 번쯤 보실 작품들이거든요. 그 작품들의 공통점은 뭘까? 거기서 나오는 누구들, 이 지식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소시민적 태도를 보인다라는 게 되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 근데 뭐야? 존나 불편한 거야.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연민하고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힘들어 이렇게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누굴 선택해? 나를 선택해.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이 사람은 소시민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자신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소시민적 지식인들이 아니라 진짜로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조금은 결이 달라요. 그것만 조금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이따 기억할 수 있을까? 100% 안 들고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요, 왜 나는 정리를 이렇게 못할까? 내 MBTI가 INFP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프린트가 잠깐만.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시작점은 어디냐면요, 약간 일제 감정기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 감정기부터 이제 광복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고향을 잃고. 그죠? 이 작품을 쓰신 분이 현진건인데, 여러분들 고향이나 운수 좋은 날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고향은 어떤 소설이었고 운수 좋은 날은 어떤 소설인지 좀 아나? 알면 내가 그래도 내신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향에서도 그렇고 일제감정기 때문에 뭐가 없어져요? 원래 일제감정기가 아니었으면 그냥 그럭저럭 살았을 거예요. 옆에 있는 옆집 누나랑 혹은 옆집 그 애랑 결혼해서 힘들든 쉽든 애 낳고 열심히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제감정기가 들어오고 나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유명한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등장을 하죠.
우리나라 소뚜껑까지 뺏어가요. 왜? 그거 녹여가지고 총 만들어요. 그리고 남자들 수탈하고 여자들 수탈하고 그러면서 이 고향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개박살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가 이 나라 땅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무서운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요. 여러분들 고향 떠나고 싶어요? 아니야.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왜? 세금이 너무 빡세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들? 아니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 황해북도 이쪽, 그쪽, 중국 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라고 해서 해피할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개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고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귀환 본능이 있어서 몇 년이 개고생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근데 그 고향이 그대로 있을까? 아니야. 개박살이 나 있는 거지. 근데 만났는데 어떤 여자애가 있네. 근데 그 여자를 딱 보니까 너무 흉물스러워. 머리도 다 빠지고 주름살 절절하고 보니까 창녀예요. 예전에 창녀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과거에 옛날에 내 옆집에 있었던 나와 결혼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었던 그녀인 거야. 멘탈 나가지. 그죠? 우리 집 망해 있고 터전 없어져 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그렇게 개박살을 나 있고 누구 때문에?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야. 그 당시의 역사 그 당시의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소외받는 대상한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야 될까? 연민과 동정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따뜻한 시선.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을 관통한 이 현진관 아저씨가 보여주는 문학적 세계관이에요. 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그 작품결이 여기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의 시점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이 사람은요 할머니 어떤 할머니를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가정부거든요. 그 가정부인 할머니를 관찰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항상 이 우리 지식인 아저씨들은 항상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집을 한 채 삽니다. 시골에 와가지고 이제 귀농을 한 거예요. 귀농을 와서 집을 한 채 사는데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내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제 시골이니까 땅들도 있고 집안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엔 어떤 문화가 있었어? 메이드 요즘 뭐라고 했지 아까 그 가정부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 말로 안잠자기라고 합니다. 안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 쪽이 맞을 거예요. 안잠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부가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자면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사람 두 명을 뽑습니다. 한 명을 이제 이 땅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문안 인사.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집이 저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 그럼 아침마다 뭐 물을 챙겨드리든 뭘 해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그거를 챙겨드릴 이 작은 애 한 명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대욱이라는 아이를 한 명 뽑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애도 돌봐주고 집도 이제 좀 해줄 수 있는 그 가정부를 안잠자기로 할머니 한 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때 서사가 조금 있어요. 이 할머니를 뽑기 전에 안잠자기를 한 두세 명 뽑았거든요. 근데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시골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 가정부를 하고 있으면 사실 가정부를 한다는 건 집안이 부자인 건가 가난한 걸까? 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처량한 거야.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묘사가 되냐면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소리가 올까? 또 등장해요. 소쩍새가 우는 거예요. 소쩍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그 공간에 있으면. 근데 만약에 도시였으면 그래도 바쁘고 밖에 예쁘고 그러면 그냥 슬슬 지나갈 텐데 이 자연이라는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집이 이 안잠자기들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라 계속. 근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자기의 집에 뭘 넣었죠? 집을 뭔가를 수리고 쌀을 놓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할머니를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도 잘하고 이제 늙을 만큼 늙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갈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없다고 해서 이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이제 가사도우미로 여기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쉽지가 않아요. 되게 못생겼어요. 외모 묘사를 하는데 못생긴. 그리고 그 이유가 철저하게 뭐에 쩔어서 그래요? 가난에 쩔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뾰로롱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거나 혹은 이 사람을 소개시켜준 그 아저씨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과거 행적이 조금 여학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아까 전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거예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뭐예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터지면서? 일제감정기와 전쟁들이 터지면서 집안들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만 박살이 나면 괜찮은데 자기의 누가 있고요? 자기의 아들 내외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아들 내외가 또 누굴 낳아요? 손자들도 논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안이 같이 있어서 먹기 살기 너무 힘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이 집에 와서 나는 이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있게 되는데 먹고 자고 되는 공간이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굴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 있는 손자와 아들 내외들을 이제 생각하게 돼서 자꾸 나에게 뭘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까? 여기 있는 손자가 와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 여기 있는 아들 내외가 와서 일 좀 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계속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 거룩한 집안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집안. 이 내 집안이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집안이라고 자꾸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점점 심해지거든요. 요구사항이 첫 번째, 자기 가족들 일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선금 좀 치러주세요. 선금 좀 주세요. 가불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한데 근데 바로 내쫓지 못하는 서사가 뭐예요? 여기에 이 자리가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다라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하다가도 이제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잠자니까 같은 방에서 자거든요. 같은 방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잘 때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픈 새끼 어떡할꼬 이렇게 점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양심.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지션이 웃겨.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어때? 개짜증 나는 거지. 사실 선 넘었지. 기생충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뭘 느껴요? 죄책감.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줘 못해줘. 못해준단 말이야. 그거에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게 이 서술자의 좀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뭐가 심해지냐면 이 대옥이 있죠. 얘가 이제 몇 살 안 돼. 지금 여러분 나이대야. 얘를 모아서 3번. 대우기를 어떻게 하자? 내쫓자. 요게 그래도 내 아내의 태도를 완전히 마시가게 만들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그래도 우리 일을 잘 돌봐주고 애도 착하게 하니까 그래도 좀 불쌍하다 해서 끝났는데 뭐야? 대우기를 내쫓자라고 하는 순간 얘를 내쫓고 누구를 앉히고 싶은 거야? 아들 내외나 손자를 앉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뭐 하면 되는데 공생해야 이제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되게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거 이거 어떤 면모야?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 부분. 그래서 거기서 맛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쫓아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에피소드가 만들어지면 이제 손자만 혼자 버려두고 온 거야 얘만. 그러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죠. 그래서 손자 좀 보러 갈게요. 그럼 당연히 말릴 수 있겠어? 아니 손자 보러 가야지. 그럼 갔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밤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이 사람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갈게요 하고 이제 가는데 뭐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쌀이 우리 그 헨젤과 그레텔이 이제 과자 이렇게 남기듯이 여기 안쪽에서 쌀이 슬슬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는데 대단한 걸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쌀 한 줌을 훔친 거예요. 근데 왜 훔쳤을까? 이 사람이 부귀공명을 누리고 싶어서? 아니지. 누구 때문에? 손자 때문에. 이건 뭐야? 생존의 문제였다.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으면 완벽하게 훔쳤을 텐데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제목 나오잖아. 서툴게 훔친 거죠. 왜?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되게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지만 봐봐. 이게 진짜 이 사람 참 잘못일까? 내 손자가 굶어 죽고 있는데 눈앞에 부잣집에 쌀독 이렇게 있어. 그 한 줌을 줍는 게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나의 포지션인 거예요. 이 나의. 근데 이걸 도망가다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대우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찾아요. 대우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 들어요. 이 사람이 직접 본다라기보다는 다 엄마나 이 아내나 이 대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데 돌아오더니 300원
300원을 띡 이렇게 줍니다. 우리한테.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 대우기가 얘한테 쫓아가서 할머니 정말 쌀만 훔쳤어요? 잘못하면은 거기 경찰서 가가지고 탈탈 털릴 테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하니까 뭐만 내려놓고 간 거야? 300원까지 내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쌀도 훔치고 이제 300원만 훔쳤다라는 거지. 근데 그 300원을 내놓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대우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대우기도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할머니한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욕먹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 300원을 보면서 이 나가 어떻게 느끼냐면, 분명 뭐 이 사람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가 마치 나한테 던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300원이 그렇게 소중해. 나에 있어서는 이게 손자의 목숨값인데 이것조차도 못 주면서 네가 뭐라고 그런 논할 수 있는가? 지식이냐고 논할 수 있는가? 마치 나한테 이 300원짜리를 던지면서 고함을 치는 것 같았다 라고 뭘 느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끝나는 게 이 소설의 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글감으로 가보죠. 글감을 가면서 이걸 좀 구체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평가 문제집을 바로 보죠. 평가 문제집 페이지 15, 19, 21. 네, 봅시다. 21.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창의문 밖으로 이사한 이후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고,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힘겹게 연이다 할멈을 사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는 전하는 말을 들으며 그 할멈은, 자 이것도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요약적 제시를 할 아내의 말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서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 아들 부부만 제 시골에 처트리고 자기는 13살 먹이 손자 하나를 데리고 벌이야 할 곳을 찾아와 서울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되게 흔한 일이었어요. 농촌에서 나름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몰락한 다음에 도시에 와가지고 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되는, 이 도시의 유랑민, 도시의 빈민으로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공덕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 장사 틈에 끼어 삼원이라는 전 천량을 들어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도 서툴러서 미천좋다 깝살러 버리고 결국 남의 집에나 살아보겠다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 오늘날의 동양이 같은 기름 장사꾼의 신사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적 제시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사흘이 못되어 피차의 얼굴이 조금 익어지자 그의 호소와 하소원이 6, 7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조르다가 못하여 이제는 나만 보면 조르기 시작했죠. 나으리 마님, 저 새끼 손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댁으로 데리고 와버릴까요? 13살이라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요구, 가족을 좀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우기고 있고요. 저 건너방이 비지 않습니까? 우리 내외 좀 빌려주세요. 이 거룩한 댁에서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손자도 그렇고 이 시골에 있는 아들 내외도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돈을 10원만 선 월급으로 미리 좀 주실까요? 서울에 올라올 때 동네 사람들의 진 빚 마냥 빚을 갚아야 되겠시다. 나으리마님 사람 좀 살리세요. 그래서 뭐 해준다? 선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요구사항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는 제1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고 하는 듯했다. 처음에는 허허실수 지나가는 말로만 여겼는데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물론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 사람의 태도를 봐보라고요. 이 선비를. 우리였으면 나가. 개빡치잖아.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이게 뭐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구나. 진심으로 이거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라기를 부여잡는 모양으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메어 달리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유가 없었다. 다달이 몇 푼 월급으로 겨우 꾸려가는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리고 그의 아들 부부를 먹여 살린 힘은 어디를 쥐어짜도 나올 턱이 없었고
식구레와 우리 내외와 5살 먹이 딸 하나, 집이 멀고 명색밭이라고 산기슭에 몇 고랑 있는 탓에 문안 심부름과 집 거두기에 19살 먹은 대옥이라는 아이를 들일 터라 안잠자기 외기에는 더 둘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 할멈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하더라도 부둥부둥 식구를 늘릴 수 없는 모르시니 그의 청을 들으래야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유일하게 뭘 얘기할 수 있는다? 소시민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다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컸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은 뭐야?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도 싸가지 없었잖아.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뭐해?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에게 동정을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컸고 험난한 인생의 길을 산 표본을 눈앞에 보는 듯해서 나의 가슴만 어두워질 뿐이었다. 낮보다도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왜? 낮에는 나도 집에 붙어있지 않거니와 자기도 일이 바쁘니 조를 겨를이 없으되 밤엔 저녁을 먹고 있으면 그의 애원이 쉴 새 없이 나의 귀를 울리고 머리를 들먹인다. 두 방의 불떼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랫간에 자고 그는 윗간에 자니 한 방이나 진배가 없었다. 그의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를 격해 폭포수같이 쏟아졌고 그는 좀처럼 잠도 자지 않았다. 내가 깨어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기의 원정과 서름을 슬픔을 늘어놓습니다. 이 거룩한 댁에서 자기를 안 살려주면 누가 살리겠냐? 내가 꼭 그를 구해야만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굳세게 줄기차게 조르고 볶고 열거하고 애원한다. 불면증이 있는 나는 이따금 뜬 눈으로 세우기도 되었다.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어들이긴 하도 그는 흔히 고단한 꿈을 맺는 모양이나 이 꿈이 도무지 길지 않았다. 높던 숨소리는 이내 깊은 한숨으로 변하고 그렇다. 그것은 정말 깊은 한숨이다. 바닷속 깊이 파도가 있는 모양으로 우후후 하는 처량한 울림을 낸다. 다 이제 주관적인 감정들이지만 누구에 대한 감정들이에요? 할머니에 대한 감정들이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할머니 얘기하고 있다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확정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첫마디 만마디 말보다도 이 한숨이야말로 그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가장 웅변으로 설명해 주었을 수 있었다.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소리만 들으면 번쩍하고 눈이 떠진다. 열선 스무선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고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이 울림처럼 나의 맘을 뒤흔들고 맘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그만 잠을 잊어버린다. 그 심란한 괴로운 숨결, 그 탄력없고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이리로 저리로 뒤척이는 둔양 음향. 그래서 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그의 청을 하다 듣지 않으니까 개우기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 하고 내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자, 이런 것도 다 뭐의 특징이에요? 1인칭 관찰자의 특징인 거죠. 확신이 아니라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것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원래 새끼의 밥도 잘 찾아주지 않고 더구나 간장찌개 하나 잘 만들어주지 않았다. 나중에는 저 애는 다 컸으니 가도 재구시를 할 터이니 그만 내어보내고 자기 손자를 갖다 주자고 노골적으로 아내를 졸랐던 모양이다. 그래서 원래는 밥도 줘야 되는데 뭐야? 밥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직접적으로 쟤 좀 내보냅시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인다는 거죠. 눈 여린 아내는 처음에는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릴 일이 있었으나 이 요구에는 어이가 없었다. 표 칠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다 한들 어쩌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처지의 심성인 아빠 눈에 밖에 나게 말았다. 할멈이 온 지 한 열흘쯤 지냈으나 자 이제 사건이 터지죠. 그는 내일쯤 제 손자를 찾아보거나 오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물론 허락하였다. 오늘 낮쯤 갈 터인데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었다.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심지가 좋지 못한 대로 뒷동산을 한 바퀴 휘돌아 내려오니까 아나가 파랗게 질려서 할멈과 무어라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단은 이러했다. 자 여기도
직접 간접의 영역에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접 봤다, 간접적으로 봤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요 이미지만 좀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죠. 그 다음에 그 사단은 이러하다. 할멈이 일어나 나간 뒤로 아내가 나가 보니까 마룻바닥에 쌀날이 흩어져 있었고 밥쌀을 내다가 떨어뜨린가 하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에서 뜰로, 뜰에서 우물로 그 쌀이 주운 그릇 것처럼 흩어져 있었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상해서 할멈 뒤를 쫓아가 보니까 그의 거둔 대로 쌀이 줄줄 흘러내린 것을 발견합니다. 필경 할멈이 품속에 쌀을 감추어 둔 것이 발견되었고요. 그는 헛털벙이 전대 하나를 주워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가슴 밑에 찼는데 전대의 구멍이 뚫어져서 그의 걷는 대로 쌀이 흐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투른 도적에서의 서투른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할멈에게 물었는데 그의 품속에서 훔친 쌀을 도로내었고 백배 사죄하고 제 손자한테로 갔다고 한다. 손버릇이 나쁘니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날짜를 따져 월급을 주어 아주 보내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간접적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대우기는 잠옷 분개한 중에도 어이없이 웃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우기가 제일 치를 떨었다.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펄 뛰면서 할멈을 맞대놓고 밑줄 쳐볼까요? 욕짓거리를 하면서 징역을 살린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대우기한테 전해받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오히려 공감하고 있는데 같은 결의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 할멈의 한 일은 서투른 도적에 자 빗줄 노릇으로 웃어버리기에는 너무 마음이 저리었다. 대우기의 말 맞다나 할멈은 과연 파출소를 겁냈을까? 아무도 몰래 안전하게 제품에 든 동전 세품이 귀신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리라고 믿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손자에게 옥춘당으로 변할 그 이중한 동전 세푼을 확실치 않은 겁결에 그리 쉽사리 내어놓았을까? 그는 일부러 동전 세푼을 내어 던진 것이다. 봐봐, 이게 진짜 할머니 감정이야? 아니야. 내가 그 동전 세 개를 보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에 포커싱을 두시고요. 그는 일부러 동전 세 푼을 내어 던진 것이다. 내일 보란 듯이 내어 던진 것이다. 섬으로 있는 쌀을 몇 줌 훔친들 어떠냐 말이냐.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 끼 입합을 해준들 어떻단 말이냐. 무슨 대사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빼앗는 이 알뜰한 요고사.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더 뭐하다? 더 처절하다. 이 동전 서푼이야 마저 말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마음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우리들의 얼굴에 향해서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푼을 후려 갈긴 것이다. 그 마지막 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정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항거, 어려운 이들을 외면한 우리의 태도에 반성적이고 양심의 가책적인 태도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이 작품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문자답으로 끝나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근데 진짜 할머니의 생각이야? 아니야. 이 사람의 자책감에 만한 반로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보시면 하이라이트 나왔죠. 그러니까 중략 부분이 나오거나 앞부분이 나올 텐데 그러기에는 이 작품의 가치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서술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가 긍정이고 뭐가 부정인지만 보시면 되니까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문제 정도만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조교님, 네, 괜찮아요. 시간 바쁘시면 가도 돼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어요? 거기다 두고 가지. 우리 과제물만 정돈합시다. 1번. 우리 모의고사 2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 풀어보시고, 그죠? 더 꺼줘. 제가 그냥 꺼주면 될 것 같아요.